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상사인 증권에서는 런닝맨 브리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드디어 만났다고 합니다. 통신과 자동차. 마지막으로 상상인 증권에서 단기 DDR5 관련한 수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금형입니다. 현재 8%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1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금양은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발포제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발포제 사업이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2차 전지와 수소 연료 쪽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되면서 매출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달성 중입니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투자 등 국제적인 이슈가 잇따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호재를 맞았는데요. 금양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를 개발한 바 있는 기업으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재료 가공과 2차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을 여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입니다.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상승하면서 9,7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핵심은 수주입니다. 재룡전기는 연초부터 폭발적인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최근 9월 5일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포함해서 총 무려 18건의 수주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대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수주가 미국향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수출에 집중해 있다는 거죠. 지난 1분기 15%의 수출 비중이 2분기에는 32%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익성 또한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3분기부터는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부터 10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죠.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TLB 보도록 하죠. 1.9%대 상승하면서 4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국내 탑티어 메모리 모듈 PCB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는 30%, 마이크론은 5% 등이 다양하게 있는 업체입니다. TLB가 올해 이어 연내 또 내년에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R&D 역량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최대 6개월 빠르게 신제품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믹스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17%의 영업이익률 달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메모리 반도체용 PCB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 중인 TLB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이 또한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그 리포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봐야겠죠. 이번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 좀 거래도 많지 않고 상승폭도 적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아침에.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네. 시장이 좀 강하게 연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나 쭉 훑어보니까 이게 웬걸? 왜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놀랍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있잖아요. 이 코스모 화학이 최근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9월 2일로 기억하네요. 제가 네.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솔직히 제가 깊게 몰랐었던 종목이다.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너무 놀랍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전혀 꺾이지 않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역시 회사의 내용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뭐 LG 이노텍도 다뤄보겠지만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BH도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어제 살펴봤었죠. 네. BH 같은 경우는. 예. 그러고 나서 오늘도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글쎄요. 뭐 물론 LG 이노텍 같은 경우 뭐 다른 분이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 아이폰 14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냉정하게 아닌 건 또 아니다 그러고 좋은 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주로 이제 재무적인 사항 또 깊게 보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사항이 좋으면 결코 뭐 아이폰 어떤 트리거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어떤 개선 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면 역시 주가는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희진 님이요. 오늘 좋은데 아직 변수가 많아요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과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리포트에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KT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장이 좀 불안할 때 KT의 그 해지 역할에 너무나 큰 네. 점수를 줬었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이에요. 드디어 만났다. 통신과 자동차라는 제목의 지분 교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오늘 이것은 뭐 매수 추천이나 뭐 그런 의견의 리포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 끝나고 KT와 현대차의 지분 맞교환 소식이 이제 들렸고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자사주를 뭐 9.6%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한 10% 정도를 자사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7.7%를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과 지분 교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자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없다라면 지분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자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4.6%는 현대차, 그다음에 3천억 규모는 현대모비스 등과 관련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만 하지 않고 모비스를 왜 끌어들였을까요? 결국 모비스가 만들고 있는 핵심 부품이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뒤에 설명하고 일단 KT와 이렇게 손을 잡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보면 KT가 이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범을 선보였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KT, 더군다나 25개월째 5G 보급률 1위라는 1위 통신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KT와 현대차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콕 들어간 데 있어서는 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한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율주행 시대를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5G에 거는 기대가 컸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도 통신이 안 되는 순간 예.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5G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쯤 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이번 기회로 또 한번 우리 뇌를 박힐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지금 지분 교환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이제 협업을 해서 탁탁탁탁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자율주행 택시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은 이제 그 인원이 안 타고 중국에서 나온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운행하는 이번에 새로운 모델 보니까 핸들을 아예 띄워버렸어요. 핸들을 아예 띄워버리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 범용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자율주행에 가까운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게 대중화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대중화되려면 넘어야 될 산도 있고 법적인 규제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부터 서서히 저는 간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가장 큰 건 우리의 심리적인 저항이죠.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평상시에 쉽게 탈 수 있을까요? 선뜻 아직은 그렇죠. 네.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넘어야 될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브레이크에 아마 발 계속 올려놓고 타고 있을 좀 것 같아요. 불안해서 네. 뒷자리에 앉아고 게임한다 이거는 뭐 못할 것 말처럼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어찌 됐든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통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2030년에 6G까지 가져야 돼요. 6G까지 가져야 그러니까 4G에서 5G가 20배가 빠르고요. 6G는 50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6G까지 가는데 6G는 위성이 있어야만 이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죠?
KT죠. KT가 통신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신위성과 관련 그래서 SKT랑 손을 안 잡고 KT랑 손을 잡은 겁니다. 이러한 통신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5G가 4G에 대해서 20배 빠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미래 먹거리 내세우는 게 UAM이죠. UAM 같은 경우 통신이 안 되면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뭐 무용지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는 UAM도 일단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공상과학 영화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주도에서 일단 시범 서비스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방위적인 우리는 어느도 뭐 북한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방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건물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가장 먼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UAM과 관련해서도 트리거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통신이고요. 그래서 1등 통신업자와 1등 자동차 회사가 손을 잡았다. 이것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KT를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 핵심 포인트로 무엇을 잡아야 될지 이번 리포트를 믿어도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오늘 자꾸 5G 관련주를 투자 신탁에 매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5G 주들이 꿈틀꿈틀거리니까 이들의 흐름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통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뭘 잡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통신주들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줬어요. 땅 따먹기와 같았다. 아, 맞아요. 그랬어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인구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통신은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T가 SKT 갔다가 뭐 LG 갔다가 여러분들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의 땅 따먹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LG 플러스를 안타깝게 제외하고 KT와 SKT를 보면 정관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러이러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게 정관이거든요. 네. 정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UAM도 집어넣고 자율주행도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땅 따먹기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경기가 악화돼도 그냥 땅 따먹기만 갖고도 먹고 사니까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봤는데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SKT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쪽들과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 앞으로 더 나가서 이제 냉장고랑 대화하려면 냉장고가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5G, 6G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KT와 SK텔레콤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위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 주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도 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KT의 영업이익을 급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KT의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본다라면 KT가 지금의 우리가 봤었던 통신회사와는 다른 모습이 몇 년 뒤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통신주들 특히 KT나 SK텔레콤, LG 플러스를 눈여겨볼 때는 시장이 막 빠져서 그 안에서 방어주 역할을 할 때만 살짝 눈이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리포트를 읽어보니 땅 위에서, 육지 위에서의 KT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우주 항공으로 펼쳐나가는 KT의 위상은 좀 저도 솔깃합니다.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일단 리포트는 뭐 이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잘 짚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 리포트는 단순하게 읽고 버리는 리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신다라면 이제 통신을 통한 시너지 여기 이제 시너지 앞에 제가 통신이라는 단어를 빼먹었네요. 통신 시너지는 이제부터 준비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KT에 대해서 현대차와 손잡은 그 이유, 배경을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유일 LNG 플랜트 EPC 사업자 대우건설이라는 이 리포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최선우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예. 전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사유수자님이 적었나? 라고 예. 놀랐는데 그건 예. 아니었고요. 예. 이 선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국내 유일의 LNG 플랜트 EPC 사업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EPC가 뭐냐면 우리가 설계서부터
만들어서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턴키로 물건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 방송을 할 때 작가님이 대본을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출연자가 대본서부터 다 쓴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역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진입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LNG 플랜트에 이제 눈점을 뒀어요. 우리가 엊그제 이제 현대건설을 볼 때는 네옴시티에 이제 관점을 봤다라면 맞아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대우건설은 LNG 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상당히 좀 좁은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에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 분기 영업이익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철근 가격 오르고 뭐 레미콘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이것을 해외 공사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LNG 7호기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순조로워서 달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뭐 자세한 달러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건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우건설, 건설 이야기하면은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산정을 저희가 더해줄 수 있잖아요. 이 대우건설의 다양한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네. 좀 제가 네옴시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모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 여부를 확정할 공사는 약 7조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원전을 한 3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너무 이렇게 기대를 크게 가져가는 거는 저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니까 일단 7조 중에 절반이 원전이다라는 거. 더군다나 체코 원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체코 여기는 2024년이죠. 체코 원전은 24년에 결정됩니다. 아직 2년 더 있어야 체코 원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자라는 거죠. 폴란드 원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죠. 어찌됐든 해외 수주 잔고도 지금 넉넉히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원전 수주 같은 경우 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수주 잔고만 놓고 보더라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대우건설에 대한 리포트에서 또 봐야 될 거, 재무 구조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자산, 자본 이런 걸 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어렵잖아요. 표가 주는 내용이 참 정리된 한글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대우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서 손익계산서 보고 계신데 손익계산서 중간에 보면 영업외 수익 제 이제 어깨 정도 되겠죠. 영업외 수익이 있고 거기에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금융 수익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다양한 뭐 예금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고 금융 비용은 주로 이자예요. 근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 금융 수익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2배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조금 높아요. 근데 2022년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금융 수익이 더 많고 금융 비용이 더 줄어요. 그렇죠? 확인이 될 수 있죠? 이게 수치를 정확히 나중에 계산해서 이자 보상 배율을 계산하는 건데 이자 보상 배율은 이자 낸 것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계산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제 어깨 부분에 있는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을 놓고 보면 2022년으로 역전이 되죠. 그러면 이자 내는 비용이 좀 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2.3조 원 있는데 이자를 내야 되는 부채가 한 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3천억 정도밖에 여유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달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재무 구조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향후에 이것이 더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영업의 수익에서 금융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에 금융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체크해 드렸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뭘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죠. 뭐 그러기 위해 저희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소장님이 계신 거고요. 네. 대우건설의 그럼 이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저희가 공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걸 빼고 보더라도 충분히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골든볼님이요. 대우건설 손실 중인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한번 이 리포트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차영수 쌤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